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질문이 끝나면 문자 폭탄이 와르르 옵니다. 와르르 와서 굉장히 모욕적인 문자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고 또 후보자님을 아끼는 이제 그런 마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정권이나 정권을 따지지 않고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짚을 것 짚으면서 인사청문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후보자님께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통령과 총리의 분당 구조 원칙 5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후보자께서 좀 동의하셨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저도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임 총리라는 것은 그 분권적인 국정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모범적인 어떤 선례를 남긴다면 이것이 이후에 분권적 개헌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이제 어떤 그 업무 분담, 국정 분담의 구조를 실질화시키려면 그 이제 그 총리께서 만약에 되신다면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틀과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참여정부 때도 얘기가 됐고 또 일정 부분 시행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국무총리가 이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지휘 감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되겠죠. 부분별로. 또 이제 국무회의하고 고위당정회의의 의제 설정하고 실질적인 주제. 또 차관 인사권의 확보, 또 대국회 업무 전담을 통해서 국회와 정당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정부 대표권을 갖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 또 대통령과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거,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의 행정적 자원을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실질적으로 책임 총리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을 통할할 수 있고 또 청와대하고도 어떤 정책을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이 의원님의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도 이런 그 틀과 어떤 권한들을 좀 만들어서 네.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신다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어떤 그 총리로서 어떤 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을 많이 하신 분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네. 그것이 적어도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모들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께 이제 직언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국무총리께서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이런 부분이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다들 몰랐다고 발뺌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총리도 알고 비서실장도 알고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에 문제 제기됐을 경우에 대통령한테 미운 털이 밝혀서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자리 보존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을 총리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고 다 몰랐다면 그게 정말 나라도 아니죠, 정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 상황이나 정책이나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대통령한테 시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총리로 봉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직언을 드려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좀 더 결연한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을 거실 생각은 있으신 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 그 롤모델이 있습니까? 인물로 없다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이해찬 총리께서 가장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리란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가 얼마나 대등했느냐 하는 점에서는 DJP 시절의 총리 그 역할이 바람직했느냐 이건 별도로 대등성에서는 그때가 가장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질로 정책이나 내각을 통하라고 또 정치적으로도 만약에 김종필 총리나 이해찬 총리가 잘 결합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저는 또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단체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역대 총리에 대한 평가들은 다 관점이 다르고 공과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이제 고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장 하실 때 이제 서울시장 하시고 그럴 때 행정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재정 지출과 인력 동원을 최소화하고 공공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단체장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국무총리가 되셨을 적에는 사실 이제 그런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대통령 눈치나 보고 또 우유부단하다. 심지어는 이런 평가까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갈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이제 부안 방패장 사건이 터졌죠. 그 방패장 때 그때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장에서 고건 총리가 주민투표 붙이겠다고 했다가 청와대에서 거부 방침을 밝히자 다시 국회에 와서 못하겠다고 자기 발언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본인도 상당히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부 정책의 방향하고 지역 주민하고 어떤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만약에 그런 부안 방패장 사건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지금 후보자가 국무총리였다면 어떻게 처신하셨을 것 같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 상황에 닥쳐봐야 알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예, 좀 조심스럽네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강영훈 총리가 계실 때 스스로 이제 로봇 총리라고 할 정도로 자주할 정도로 이제 권력 실세들의 방패에 차단이 돼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또 한편은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걸 극복한 총리로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북 총리회담도 이렇게 이루어내고 그래서 총리의 어떤 역할이나 존재감을 많이 보여준 국무총리가 아니었는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이나 정책실의 인해 장막에 가려서 대통령하고 원활한 소통, 또 소통이 어렵고 견해 차이가 발생이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또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죠.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인해 장막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때 또한 비상한 결심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영훈 총리 때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이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자께서는 총리가 되신다면 남북 총리회담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강영훈 총리께서 대단히 강단이 있으신 전형적인 외유 내강의 그런 지도자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께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잘못하면 정치기구화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적폐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후보자께서 아까 김성원 의원님도 말씀하시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간섭 그리고 부조리를 두셨어요. 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간섭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한 3가지만 대보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대표적인 것들은 별도의 위원회가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지나친 갑질을 좀 막아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자라든가 하는 것 등등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정경유착, 그런 것들이 큰 적폐라고 생각하고요. 적폐청산위원회 제가 이렇게 내놓고 얘기한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제도개선위원회 이 정도의 비중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어떻게 그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 그런 데 비중을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역할이 바람직했느냐 이건 별도로 대등성에서는 그때가 가장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질로 정책이나 내각을 통하라고 또 정치적으로도 만약에 김종필 총리나 이해찬 총리가 잘 결합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저는 또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단체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역대 총리에 대한 평가들은 다 관점이 다르고 공과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이제 고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장 하실 때 이제 서울시장 하시고 때 행정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재정 지출과 인력 동원을 최소화하고 공공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단체장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국무총리가 되셨을 적에는 사실 이제 그런 그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대통령 눈치나 보고 또 우유부단하다 심지어는 이런 평가까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갈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이제 부안 방패장 사건이 터졌죠. 그 방패장 때 그때 그 주민투표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질문이 끝나면 문자폭탄이 와르르 옵니다. 와르르 와서 굉장히 모욕적인 문자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고 또 후보자님을 아끼는 이제 그런 마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정권이나 정권을 따지지 않고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짚을 것 짚으면서 인사청문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후보자님께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통령과 총리의 분당 구조 원칙 5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후보자께서 좀 동의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임 총리라는 것은 그 분권적인 국정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모범적인 어떤 선례를 남긴다면 이것이 이후에 분권적 개헌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 조금 더 상세히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도 이런 그 틀과 어떤 권한들을 좀 만들어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신다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어떤 그 총리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을 많이 하신 분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적어도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모들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께 이제 직언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국무총리께서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이런 부분이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다들 몰랐다고 발뺌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총리도 알고 비서실장도 알고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에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대통령한테 미운 털이 밝혀서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자리 보존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을 총리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고 다 몰랐다면 그게 정말 나라도 아니죠, 정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 상황이나 정책이나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대통령한테 시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총리를 봉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직언을 드려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좀 더 결연한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을 거실 생각은 있으신 네.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 그 롤모델이 있습니까? 인물로 없다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이해찬 총리께서 가장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리란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가 얼마나 대등했느냐 하는 점에서는 DJP 시절의 총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이제 어떤 그 업무 분담, 국정 분담의 구조를 실질화시키려면 그 이제 그 총리께서 만약에 되신다면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틀과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참여정부 때도 얘기가 됐고 또 일정 부분 시행이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 국무총리가 이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지휘 감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되겠죠. 부분별로. 또 이제 국무회의하고 고위당정회의의 의제 설정하고 실질적인 주제, 또 차관 인사권의 확보, 또 대국회 업무 전담을 통해서 국회와 정당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정부 대표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 또 대통령과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거,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의 행정적 자원을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실질적으로 책임총리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을 통할할 수 있고 또 청와대하고도 어떤 정책을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이 의원님의 그런 말씀을 좀